연소에 에서 압력을 수반하면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방폭. 이제 폭발이 뭐냐에 대한 그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발의 정의를 내리는 건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딱히 폭발이 이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지는 않으니까 뭐 편하게 압력이 급격히 파괴적으로 뭐 해소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폭발의 종류는 물리적 폭발이냐, 원인에 의하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거냐, 물리적인 반응에 의한 거냐, 복합적이냐, 뭐 그런 또 핵폭발이냐 하게 구분도 되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기체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기상폭발, 응상폭발이나 우리가 응축된다라고 할 때 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폭발이면 응상폭발, 뭐 이런 식의 이제 폭발 종류들이 있고,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때 부분은 뭐 분해될 때도 폭발을 하더라. 그러면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된다. 화학적으로 분해가 될 때 폭발을 하면 거기에 나온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분해 폭발. 그런 물질들이 있어. 아세틸렌 같은 분해 폭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반응 폭주, 어떤 화학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반응이 종료되지 않고 폭주하면서 나타나는 폭발은 반응 폭주형 폭발이고요. 그 다음에 예온합 연소의 가스, 이 연소에 의한 폭발로서 증기운 폭발이 있습니다.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누출된 가스가 어떤 증기, 구름과 같은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가 저마운을 만나서 일어나는 증기운 폭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폭발 중에 탱크에서 블레비라고 하는 폭발이 있어요. 블레비는 비등 액체 증기운 폭발,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비등 액체 증기운 폭발이라는 블레비 폭발이 있습니다. 그건 인근에서 불이 와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끓으면서 이게 이제 이 폭발이 일어나는 비등하는 액체에 의한 폭발이 블레비고요. 그 다음에 분진에 의한 폭발, 분진 폭발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출제 빈도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출제 빈도를 이렇게 카운팅을 한 70회부터, 아까 제가 이제 카페에 보면 카페 60회부터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 올라갔으면 60회 정도예요. 우리 시험. 거기 기출문제들이 쭉 그때부터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그걸 쭉 전부 이제 주제별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방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일 많이 출제 빈도가 방염 쪽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번째 안에 이 분진 폭발도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꽤 빈도가 높은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 분진은 일반 물질하고 가연물과 다르게 비표면적이 질량당 표면적이 매우 큽니다. 즉 산소하고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소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분진입니다. 그 분진 폭발까지 폭발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 영양인자, 대책 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폭연과 폭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폭연, 연소가 일어나는데 연소가 압력 상승을 수반하지 않은 그냥 연소인데 연소에서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는 연소를 폭연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상승하려면 폭연이 되려면 약간 공간에 제약이 있어야지 압력이 상승하겠죠. 그냥 이렇게 자연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이따가 폭연이 폭갱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발전을 하는데, 폭갱과 폭연을 비교할 때 폭연은 비교적 개방적인데 압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그 최적의 제약은 있어야지 압력이 올라가겠죠. 폭갱은 압력도 올라가고 밀도도 동시에 올라가. 압력 밀도가 다 올라가는 게 폭갱인데, 자, 화염이 쭉 전파가 되면서 화염면이 이렇게 전파가 돼요. 화염면이 전파가 되면서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 공기가 팽창을 할 거잖아. 공기가 팽창을 하죠. 공기의 팽창은 음속으로 팽창을. 저희가 그 소리를 지금 제가 하면 음속으로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건 공기가 이렇게 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팽창 속도죠, 일종의 공기가. 그게 음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화염면이 제끼면 이게 어떻게 돼? 무슨 현상이? 단열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단열 압축. 그러니까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 이상이면 단열 압축이 되면서, 단열 압축이 되면 아까 그 온도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열 압축에 의해서 점화가 계속 발화가 연속되는 게 폭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갱은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 공기가 그것이 단열 압축이 되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음속이죠. 그래서 이제 음속 하고 비교한 어떤 속도, 전파 속도를 음속과 비교를 한 게 무차원수가 마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마. 그래서 전투기로 보면 마 얼마다 하면 마 1 이상이면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원수 중에서 마라고 하는 수는 폭갱을 해석할 때 마수를, 무차원수는 폭갱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 폭발에서의 또 예방과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불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소 농도와 그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봉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활성화 농도에 의한 그 폭발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보는 게 아까 아침에 말했던 프레마빌리티 다이어그램, 가연성 도표가 될 거예요. 불활성화와 함께 그 폭발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화염 방지기라고 하는,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서, 그건 거기에는 화염 방지기의 원리는 소염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염거리는 발열보다도 방열이 더 크게 해서, 화염 방지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화염 방지기가 있으면, 자, 이쪽에 화염이 통과를 할 때 이 화염에 이 소자를 통해 가지고, 금속 소자를 통해서 방열을 일어나기 위해서 화염 자체를 죽여버리는 게 이제 화염 방지기입니다. 이 화염 방지기가 있고,
자, 폭발을 할 때는 폭발을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폭발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위험장소 구분이라고 해요. 폭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위험장소는 특별한 완전히 폭발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에요. 위험장소를 0종, 1종, 2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0종은 늘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는 데를 0종이라고 하고요. 1종 정상 상태인데도 가끔씩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면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고장 같은 거 났을 때나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2종이라고 합니다. 자, 0종, 1종, 2종 이렇게 위험 장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왜 구분할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구분해서 그쪽에 뭔 대책을 세우려고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구분할까요? 어떤 방폭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험장소 구분은 직접적으로는, 자, 아까 화재를 A급, B급, C급, K급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구분하는 이유는 소화기 형식성이 나려고 구분을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다 써먹어요. 위험장소를 구분해서 어디다가 써먹냐? 어떤 방폭기기를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때 하기 위해서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방폭기기. 방폭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기기기예요.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불꽃이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를 틀어막는 걸 방폭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방폭한 것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할 거냐 라고 위험장소 구분해요. 여기는 0종이니까 이런 방법을 한 것만 써라. 여기는 1종이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을 한 걸 써라 라고 하기 위해서 위험장소를 구분을 합니다. 자, 위험장소 방폭을 하는데 내압 방폭이라고 하는 게 내압 방폭. 방폭 방법 중에 이제 내압 방폭이라. 내압 방폭은 틈새를 방폭기기, 여기 이제 방폭을,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방폭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이 주변에는 가스가 있을 거예요. 위험 폭발할 수 있는 가스하고 이 스마트폰 안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사이의 틈새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불꽃이 더 이상 폭발이 안 일어나도록 이 안에서 가스가 새 들어왔어. 그래서 안에서 불꽃에 의해서 폭발이 더 일어나더라도 그게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게끔 그 틈새를 제한을 하는 게 내압 방폭입니다. 그 바깥으로 번져나가지 않는 것을 화염 일조 한계라고 해요. 화염 일조 한계. 화염 일조 한계. MESG라고 합니다. Maximum Experimental Safe Gap. 최대 실험을 통해서 최대 안전 틈새가 얼마냐, Safe Gap, 안전 틈새가 얼마냐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요. 자, 방폭이 0종에는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몰드하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좀 여러 교재들이 몰드를 빼먹고 있어요. 번질안전 방법 구조만 영종이라고 하는데, 자, 그 KSCIC 뭐 60079-13은 폭발성 분위기에서 전기 설비 설계, 선점, 설치 기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데, 거기 보면 몰드 방폭도 영종에 적용하는 방폭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폭은 이제 했고, 자,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물도 다 위험물이 아니라 일정 수량 이상을 갖춰야만이 위험물입니다. 일정 수량을 우리는 지정 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물 유별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종류와 유별 지정 수량을 알아야 되고, 위험물 유별 특성, 취급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유에 속한 어떤 개별 위험물이라 하더라도 취급 방법은 유 전체에 대한 취급 방법, 특성을 갖다 붙이면 어지간하면 다 된다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물은 전 세계를 이동을 합니다. 알루미늄을 페루 광산에서 생산을 하면은 뭐 그게 기차를 타고 열차로 항만으로 이동했다가 배 싣고 부산항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위험물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한 어떤 표기라든가 위험물을 분류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 글로벌하게 전세적으로 공통된 표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걸 유엔에서 위험물을 분류하고 위험물에 대한 표시를 하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GHS라고 합니다. 글로벌 하모니 시스템. 그러니까 GHS는 유엔에서 위험물을 분류하고 이 표시하는 그러한 기준을 GHS라고 합니다. 자, 그 GHS에서 특히 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MSDS 데이터 시트, MSDS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MSDS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은 어떻게 GH에서 위험물을 구분하느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각각 그 세 가지 타입별로, 그러니까 물리적 위험성이냐 또는 건강 위험성이냐, 그 다음에 환경 위험성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물리적 위험성에서도 또 16가지인가 7가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GHS로 이제 구분을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자, 국내에서는 그 화학공장 같은 데에서 7가지 위험 사업장, 그 다음에 60몇 가지의 그 위험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PSM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PSM이라고 하는 걸. 산업안전보건법상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PSM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위험물에 이제 그 관련돼서 물질이 있다 하면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시설. 다루는 시설은 제조소 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 구분을 하죠.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이 갖춰야 될 시설, 설비 기준. 채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기 설비, 배출 설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히 환기 설비하고 배출 설비는 어떤 관계인가요? 배출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환기 설비는 안 갖춰도 되는 뭐 그런 관계죠.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배출을 하는 설비고, 환기는 자연 환기를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채광, 조명, 환기 설비, 또 배출 설비, 이런 것들 위험물 제조소 등에 갖춰야 되는 설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제조소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가, 또 제조소는 어떤 구조를 해라, 지하는 어떻게 하고, 기둥, 벽, 바닥, 계단, 석가래는 어떻게 하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기준 중에서 또 보유 공지, 위험물 제조소는 얼마만큼 작업을 위해서 또는 위험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유 공지를, 빈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죠. 보유 공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고, 보유 공지를 적용을 예외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뭐 공정상 공지가 작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유효한 방화성 유효한 벽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유 공지를 안 가져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유 공지와 함께 인근 주요 시설들을 위험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화재는 50m, 뭐 학교, 병원, 극장, 뭐 30m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안전거리 얼마 확보해야 되는 건지 그걸 우리 좀 알아야 되고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갖추면은 지정수량에 따라서, 지정수량이 10배 미만이면 얼마까지 단축할 수 있고, 10배 이상이면 얼마 단축할 수 있고, 지정수량에 따라서 단축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단축 조건은 불연 재료의 담이나 벽을 유효하게 설치할 경우인데,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게 유효한 정도가 뭐냐? 담의 길이, 담의 높이, 그 다음에 담의 재질, 이러한 것들이 유효하게 갖춰졌을 경우에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탱크 관련된 위험물들은 이제 탱크에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 이동 탱크 차에다 싣고 이렇게 탱크 이동할 때, 이동 탱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동 탱크 설계죠. 이동 탱크의 운송 책임자를, 탱크를 이동할 때 교육받은 운송 책임자를 배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알킬 알루미늄 계통 또는 알킬 리튬 계통에서는 운송 책임자를 배치한다더라. 그 다음에 통기관도 있죠. 숨구멍. 통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 숨구멍이 없으면, 공기구멍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통기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방유제.
위험 탱크에서 위험물이 넘쳐 흘렀을 때 그걸 이렇게 국한시켜 줄 수 있는 담장, 제방을 쌓는 걸 방유제라고. 제방, 방유제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내용적, 탱크의 내용량은, 탱크의 내용량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탱크의 내용량, 탱크에 뭐 그런 것들도 탱크에, 우리가 탱크가 있으면 탱크에 얼마만큼 실을 수 있나, 이걸 내용량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간 용적이야. 비어있는 용적. 완전히 가득 채울 수는 없죠. 이걸 다 합쳐서 내용적이라고 합니다. 내용적. 그러니까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게 내용량이다. 그리고 내용적은 타원형이냐, 원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용적을 계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관리. 위험물은 아니지만, 뭐 위험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본다 하면, 위험관리, 특히 이제 그 화학공장 등에서 위험관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위험성을 평가, 위험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위험성을 정량화시켜내는 거예요. 위험성을 정량화시켜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느냐를,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수치화시키면 정량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 정량적 위험성 평가 절차, 정량적 위험성 평가 절차는 정량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는 정성적 위험 평가가 포함이 됩니다. 정성적 위험 평가를 하고, 사고 발생 확률, ETA나 FTA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있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얼마만큼 치명적인 영향도가 줄 거냐 하는 사고 영향도 분석, 이 두 가지가 정량적인 평가의 어떤 과정이 될 겁니다. 사고 발생하면 ETA는 사고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예요. 이벤트 트리. 사고 이벤트 트리 ETA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폴트 FTA 결함수라고 해요. 폴트 트리 결함수 분석. 트리는 여기 수는 나무수예요. 이벤트, 사고수, 이거 결함수 분석. 이런 분석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합니다. 자, 정성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해자드라고 하는 것을, 골프 칠 때도 골프공이 이렇게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해자드라고 그러잖아요. 해자드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정성적인, 여기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분석하는 건데, 한 8가지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이제 위험성 평가에서 또 특별히 유럽 쪽에서 보험이나 건축 허가 등에 사용하는 방법이 FREM, Fire Risk Evaluation Meth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레터너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 메소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분 이제 FREM도 같이 한 10점짜리로 이것도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계장 시스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측 장비, 안전 계장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 계측 장비. 계측 장비면 온도계도 계측 장비고, 뭐 압력계, 뭐 다들 계측 장비죠. 계측을 해서 일정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은 설비를 제어해 주도록 갖춘 게 안전 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온도가 이거면 전원 꺼, 뭐 이런 식이죠. 설비 셧다운이야. 이게 이제 안전 계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안전 계장 기능 SIF, Safety Instrumental Instrumented Function SIF. 이 시프트를 여러 개 갖추는 것들은 이제 안전 계장 시스템이에요. 여러 개. 여기 예를 들면 뭐 여기 온도계 설치해 놓고 이게 온도 올라가면 정지시켜. 이쪽에는 압력계 설치해 놓으면 압력 얼마 올라가면 정지시켜. 그 각각의 것들은 이제 시프 펑션, 하나의 펑션들 이걸 해놓으면 이 갖춰놓은 거 안전 계장 시스템. 자, 안전 계장 시스템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갖출 거냐 하는 것은 의사결정,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실 등급, 안전 무결도 등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4등급으로 하면 매우 강화된 등급이에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하면 4등급, C를 4등급, 뭐 3등급으로 하면 2등급으로 할 거냐, 1등급으로 할 거냐. 그걸 이제 경영진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서 이제 안전 계장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자, PSM 아까 공정 안전 보고서 7개 업종이다. 60몇 개 화학 물질에 51개 화학 물질이네요. 51개 화학 물질. 이렇게 위험물에 대해서는 좀 개념적으로만 훑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소화 설비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소화 설비 일부분은, 대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스프링클러 수계 쪽에 1시간, 가스 1시간, 제연 설비 1시간, 3시간, 그 다음에 3시간에다가 전기 이제 경보 쪽에 전기에 1시간 다 해서 1시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땡땡화재 쪽을 하면서, 땡땡화재를 하면 좀 많은 부분들을 또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그 3가지 시행되는 화재 안전 성능, 공동주택, 또 창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3가지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얼추 이제 다음 주에. 자, 지금 끝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끝냈다면. 아니, 저 오늘 5시 여기 학원 이렇게 회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3시 끝나고 김혜영 선생님 남아서 스터디나 좀 하시고 가시든지. 다음 주에 30일인데 30일에 여기 몇몇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종강인이 다음 주에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고 이제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예. 그래서 1년에 마지막 30일이니까 거의 이제 31일날 술을 안 마시면 마지막 음주가 되는 걸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음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은 모든 게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왜 공부를 이게 하는지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애써서 말도 안 되는 의미라도 부여해보면 그게 의미가 되고 부여하려고 좀 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 펌프에서 펌프 동력. 펌프의 동력은 모터가 기본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전기 모터 또는 뭐 엔진에 의해서 동력을 공급하죠. 송풍기도 똑같죠. 그 동력은 펌프나 송풍기는 동력을 받아가지고 유체에 압력을 가하잖아요. 유체에 뭔가 일을 합니다. 유체에 일을 하는 게 유체에 가해주는 걸 펌프를 먼저 가지고 예를 들게 펌프가 모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쪽에서 들어온 흡입된 것을 이쪽 토출을 이쪽으로 이렇게 토출을 합니다. 모터. 자, 토출을 할 때 물에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물에 공급해 주는 동력. 수동력은 압력 곱하기 유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펌프의 성능을 이야기하면 펌프의 뭘 성능이라고 하냐? 펌프 무게를 성능이라고 하지도 않고 압력과 Q 이 펌프의 성능 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압력의 기본 단위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유량 미터의 3승 퍼 세크 하면 어떻게 되죠? 뉴턴 미터 퍼 세크 와트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수동력 어떤 와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건 수동력인데, 자, 근데 이 수동력을 100이라고 하는 수동력을 하려면 모터로부터 펌프에 들어오는 것은 한 150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냥 100이나 왜 그러냐면 펌프가 그 효율 때문에 그대로 15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50을 받아야지 한 100 정도로 작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펌프가 까놓는 것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 그리고 이 모터의 축을 통해서 펌프에 전달되는 동력을 축동력이라고 합니다. 축을 통해서 전달돼. 그러니까 자, 효율은 축동력분의 수동력, 이 효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인풋분의 아웃풋. 그래야 얼마만큼 효율이 되느냐. 그래서 자, 축동력은 결국 축동력으로 이거 바꾸면 효율분의 수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건 효율을 우리가 니타 이렇게 표현해요. 니타분의 PQ가 됩니다. PQ. 자, 그러면 전동기, 여기 이제 모터에서 축으로 나가는 것을 전동기 동력이라고 해요. 그건 축이 까먹을 걸 감안을 해서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150으로 나가면 안 돼. 한 200 정도 내야지 축이 까먹는 걸 감안해서 나가줘야 돼요. 전동기도. 그래서 전동기 동력은 결국 축동력에다가 전달계수 K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전동기 동력은 PQ 곱하기 K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아까 펌프나 송풍기에서 하는 걸, 이걸 압력을 수두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미터분의 P 감마 H. P를 수두로 하려면 비중량 감마 H. 거기다가 Q를 곱해줍니다. 이게 K인데, 자, 여기에 단위를 뭘 쓰느냐. 여기는 가장 이 경우는 기본 단위에서 미터. 미터에 3승/s. 이거, 감마는 뉴턴. 하는데 뭘 쓰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0.163 HQ, 곱하기 K. 6120분의 미터 곱하기 HQ 곱하기 K. 다 여기에서 단위가, 입력 단위가 달라지면서 공식들은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건 기본적으로 이거, 감마분의 PQ의 기본 PQ.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효율의 개념, 이렇게 수동력, 축동력, 전동기 동력. 이것의 관계, 그리고 효율의 개념은 입력분의 아웃풋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 펌프의 성능은, 아까 P와 Q로 펌프의 성능을 이야기한다. P와 Q. 그러면 동일한 와트의 입력이 이루어지면, 전기가 동일하게, 메가와트짜리 메가와트로 전기가 들어가주면, 유량이 증가하면 Q가 이렇게, Q가 증가하면 P는 양정은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PQ가 일정한 값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유량이 증가하면서 동력 자체도 올라가면서 P값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력이 같이. 그러니까, 이런 유량이 증가를 했는데, 압력도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겠죠. 전기 소모가 커지겠죠. 전력 소모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전력 하에서가 아니라 전력 소모가 이제 변하면서 유량이 증가하면 양정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원심 펌프는 용접식이냐 원심식이냐, 크게 이렇게 나는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리면 원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보내는 원심 펌프고, 용접 펌프는 그대로 그냥 떠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떠서 보내는 용접 펌프냐 원심 펌프냐. 우리 소방 펌프는 대부분 원심 펌프를 써죠. 원심 펌프에서는 다 이런 곡선들을 특성을 가져갑니다. 원심 펌프에서는 이런 특성. 자, 펌프의 성능 기준. 자, 2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유량 0일 때 운전점, 최절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유량 100%, 양정 100% 운전. 이거를 우리가 전격 운전대. 전격 운전점이 뭘까요? 전격 운전점. 펌프는 전격 운전점에서만 운전하는 건 아니죠. 이 점보다 더 높은 우량에서 펌프가 돌기도 하고 더 낮은 유량에서 돌기도 해요. 그럼 전격 운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결정을 하느냐, 어떤 거냐. 자, 펌프는 성능은 P와 Q로 결정이 되죠. 근데 어떤
P가 얼마이고 Q가 얼마일 때 가장 효율이 좋더냐. 가장 효율이 좋은 점에서 이 펌프는 가장 이게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점이다. 가장 효율이 좋은 때를 전격 운전점으로 제조사에서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효율이 좋을 때 유량은 뭐 1200 LPM, 양정은 70m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전격 운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0% 운전을 했을 때 이때 65% 이상, 65% 이상의 압력을 또 내줘야 돼요. 이게 우리 기준이죠. 예, 성능 기준. 이때 얼마죠? 140%. 이게 이제 성능 곡선과 그 기준입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과 그 기준. 펌프의 상사법칙은 뭔가요? 혹시 상사법칙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게 잘 아실 건데, 형상과 특성이 닮은 꼴인 펌프 간에는 유량, 양정, 또 하나가 뭐죠? 동력. 이 회전수와 임펠러 직경에 의해서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게 상사, 서로 닮은 꼴인. 상사는 서로 닮았다는, 서로 닮은 펌프에서는 회전수를 바꾸면 양정이 이렇게 바뀌고, 유량이 이렇게 바뀌고, 또는 임펠러는 펌프의 날개를 받아 임펠러의 직경을 이렇게 바꾸면 유량이 이렇게 바뀌고 양정이 저렇게 바뀐다. 그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게 상사법칙입니다. 그러면 상사법칙은 우리가 왜 상사법칙을 알아야 될까요? 펌프의 성능을 내가 만족할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러면 회전수를 얼마로 바꾸면은, 자, A라고 하는 펌프에서 회전수를 바꿨어요. 이렇게 회전수를, 모터를 조절해가지고 회전수를 바꾸면, 펌프는 똑같은 펌프잖아요. 회전수를, 그러니까 당연히 상사하겠죠. 그럼 회전수를 바꾸면 유량을 바꿀 수가 있고, 양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잖아요. 회전수를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회전수나 임펠러 직경을, 주로 임펠러 직경을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펌프를 바꾸는 거니까 거의 안 하고, 회전수는 얼마든지 이게 바꿀 수 있어요. 회전수를 바꿔서 펌프의 성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법칙을 알아야 돼요. 성능이,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와. 그러면 회전수를 살짝 바꿔서, 물론 회전수를 바꾸면 전기 소모라든지 뭐 그런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뭐 비효율성, 가성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성능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전수를 변경하면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전수를 얼마를 변경해야지 성능을 하려면 우리가 상사법칙을 알아야지 하겠죠. 그래서 성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사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습관을,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습관을 상사법칙에 대해 써라. 10점짜리가 20점짜리면 항상 그건 왜 상사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부분을 나는 맺은말 형태로 마지막 부분에 써주겠다. 아니면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에서 써주겠다. 상사법칙은 어떠한 법칙이다. 그런데 이 상사법칙은 펌프의 성능을 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게 하고 묻는 답을 쓴다 하면 한 1점은 더 맞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점을 더 맞는다는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예요. 1점, 문제당 1점씩 더 맞으면. 그죠? 여기서 이창호 선생님도 문제당 1점씩 더 벌써 합격하셔가지고 여기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왔던 게 하는데 길사님들마다 강의하시는 분들 철학이 조금씩은 나름대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점보다는 최저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고점은 25점짜리에서 19점 넘기기가 굉장히 거의 19점이 실링 천장 점수예요. 19점. 그러니까 계산 유도하는 것들 같은 경우 한 22점, 21점 유도 점수도 이것이 21점. 이게 거의 천장 점수거든요. 근데 최저점은 끝이 없어요. 0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최저점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올리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최고점은 묻는 것을 충실하게 답하면 14점, 15점 정도를, 아니 25점짜리에서 묻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 14, 15점 정도는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15점이면 합격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15점 기준에서 15점짜리 받고 플러스를 몇 개를 시키느냐,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짜리를 몇 개 시키느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짜리, 마이너스 2점짜리를 몇 개를 시키느냐, 이게 상쇄돼서 똥똥 0이 되면은 이제 합격이고, 근데 이것보다 이제 이게 더 남아야 되는데, 이게 커버리면 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커버리면. 그래서 최저점을 11점 이상, 최저점을 아무래도 11점 이상을 맞아야 되면은 훨씬 더 관리가 편하죠. 점수를 이렇게 맞추기가. 근데 11점 이하 떨어져 버리는 것들, 어쨌든 7점, 6점 이런 것들 나와버리고는 하나 그거 나오면 그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그래서 최저점 관리가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아주 폭넓은 개념을 알면 최저점은 관리가 돼요. 개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위제가 뭐 하는 거다,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실체만 정확하게 알면 10점은 맞아요. 10점 맞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실체만 이해를 최대한, 이해는 많은 항목을 하셔야 돼요. 뭘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최저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한 이해를 해요. 정확한. 아마 여기에서 지난번에 다이나믹 UPS 이야기했잖아요. 다이나믹 UPS 몇 가지를, 플라이 휠이 작용한다는 거. UPS에서. 그죠? 그래서 동력이 무중단 상태로 간다. 발전기에 의한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배터리가 없다고 하는 거. 몇 가지 키 포인트만 이해하면 다이나믹 UPS에 나오면은 10점 이상을 어떤 것을 암기하지 않았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아는 데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그러나 점수는, 자,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6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 4문제 점수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2문제, 선택하지 않는 2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국 4문제 가지고 싸움은 붙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4문제를 다 자신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개념을 정확하니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정확하게만 하면서 많이 알자라고 하는 거고, 그건 방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선택했을 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를 올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암기돼 있어요. 팩트 자체가 암기돼 있어요. 팩트 자체가 암기돼 있죠. 근데 팩트를 철저하게 암기하려면 모든 걸 14점 수준으로 암기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암기하려면 암기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제한해야 돼요. 내가 암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저것도 암기하고 보는 대로 암기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암기 제대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내가 이해가 됐고 이해한 걸로만 개념 이해로만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렇게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나 암기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숫자 하나까지 암기할 정도로 암기를 해놔야 돼. 그것 가지고 진검승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최저점과 그 다음 진검승부하는 두 가지를 왜 잘 그걸 균형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다양하게 아주 다채로운 답안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우선은 58구점 막 그렇게 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안 그리고 이제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이 이 18점을 19점 만들어주는데 기껏해봐야 1점 정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봐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폭넓게 이렇게 그래서 폭넓게 아시려면 신문도 우리 1년에 우리 소방 그 방재 신문 5만 원 하니까 1년 구독료 신문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면 가끔씩 열람실 내려가셔가지고 소방 파트가 있어요. 소방 책 있는데 그거 서셔서 이렇게 뭐라 좀 넘겨보면서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런 한 번씩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폭넓게 좀 그 지식을 습득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제 체력은 더 남아있고 5시까지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3시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이렇게 23일 연말 다가오는데 오셔가지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특별한 거 없으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